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봉원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까지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친문계가 집단 행동을 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MBC 날씨 뉴스에 등장한 파란색 숫자 1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이웨이 공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 당의 원로나 친문계의 눈치도 별로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어제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오늘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도 여지없이 컷오프 시켰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여러 가지 경쟁력과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겁니다.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건 아니고. 홍영표 의원도 경쟁력 부족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검찰 조작 기소라는 또 나가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쫓아내는 나가라. 분위기라고.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요. 홍영표 의원은 최소한 경선 기회 정도는 보장받을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받고 취재를 했고요. 그런데 그건 민주당 내에서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에서는 컷오프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관된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도 다시 경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전략선거고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그럼 완전히 컷오프된 거죠? 제가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질의응답을 안 받겠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컷오프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들도 경선 기회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이 거의 희망 고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셈이 됐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 지역구를 전략공관위로 넘긴다. 그리고 전략 선거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똑콕 집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의 성북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는 본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략 공간위에 이관한 것이다. 그리고 현역 의원도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론들도 이 나머지 지역구는 혹시나 그 지역구 중에 현역 의원들도 함께해서 경선을 치를지도 모른다. 치를 수 있다. 치를 가능성이 높다. 각각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될 줄은 그 전날까지는 몰랐죠. 그렇다면 공관위원장의 이 발언도 사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바로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공천 배제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로 사실상 그 상황 자체를 호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진환 교수님, 그러니까 임혁백 위원장의 저 말은 하루 만에 희망 고문이 돼버린 겁니다. 임혁백 위원장에 대한 당내 불만이 상당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고요. 임혁백 위원장이 나는 바디 사장일 뿐이다. 이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위 이른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이 공천 갈등의 도화선이 됐었는데요. 지금 임혁백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서 갖는 어떤 엄정성 또 그다음에 무게감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공관위원장이 큰 원칙을 제시하고 명분을 주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준엄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당내 어찌 보면 전혀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신뢰감마저 상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명백 위원장이 지금 컷오프는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컷오프인데 오히려요.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도 경선을 붙여줄 수 있겠지. 경선하면 나는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현역 의원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 또는 혁신적 인물을 당의 이미지에 맞게 이번 총선 전략에 맞게 공천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속에서 그냥 실무자들이 써준 얘기를 그저 읽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아까 보셨습니다만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를 당할 만큼 그렇게 경쟁력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규백 위원장이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문제가 아닌데 컷오프 됐다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컷오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공천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유력한 인사들을 컷오프를 시키고 전략공천을 합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략공천하면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될 때 다 언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그 전현희 전 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하고 예. 그 바로 뒤이어서 백브리핑을 할 때 그 기자들로부터 첫 질문이 임종석 전 실장은 왜 컷오프 됐나요? 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이유를 말을 못하고 네. 첫 문장이 뭐였냐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전현희 전 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뭐 다선을 하더라도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공천할 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66년생 임종석 전 실장을 물러세우고 64년생 전현희 전 위원장을 공천하는 게 세대 교체도 아니고 공천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지금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홍영표 의원은요, 최근에 비명, 그리고 비명계의 절대 다수인 친문계의 불만을 총대를 메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공세를 펴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제 의총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 이런 거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김광삼 변호사님, 홍영표 의원의 이제 선택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 탈당을 시사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홍영표 의원의 사실은 이제 10% 하위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경선의 기회는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더군다나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경선의 기회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이게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지금 공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공천의 개념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컷업을 시켜버렸을까? 결과적으로 홍영표 의원이 최근에 탈당한 의원, 컷오프 당한 의원들, 또 탈당한 의원 중에서 제일 말을 세게 하고 직격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연상군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상당히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피철갑이라는 얘기했어요. 피철갑이 뭡니까? 칼질을 막 하면서 결국 피가 튀겨갖고 온몸에 피범벅이 되는 걸 피철갑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언어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경선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경선까지 기회를 주면 또 거기에서 또 어떤 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아주 직접적인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컷업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컷업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선택지는 뭐가 있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홍영표 의원이 그냥 민주당에 잔류를 해서 다음을 보겠다. 그건 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선 의원이고요. 또 여기에서 만약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탈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새로운 미래랄지 아니면 친문연대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모색할 거라고 보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다선이고요.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되면 뭐 친문이랄지 새로운 미래는 뭐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오늘 새로운 미래의 책임위원이신 신정임 위원이 나와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탈당파와 지금 새로운 미래 간의 접촉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 또 저희 새로운 미래의 교집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시키자. 이거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민주당의 상황과 한국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천의 과정에서 그야말로 부정 공천이 일상화되는 민주당 속에서 그 교류, 소통, 교감의 시간은 좀 더 잦아졌다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들은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멸문 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차이와 다름을 놓고 경쟁하는 그 과정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그곳에서 바로 전체주의가 시작되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바로 이재명의 전체주의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는 친문 계열의 민주당 의원들과 또 지금의 새로운 미래는 어쨌든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놓고 계속 소통할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꼭 그걸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표 의원과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움직임, 결단 이것도 저희가 추가로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오늘 이 홍영표 의원과 함께 경기도 오산 안민석 그리고 서울 성북을의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이 두 곳은 곧바로 다른 후보까지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안민석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냐 이런 우픈 진단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는 안민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시 경쟁자로서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네. 안민석 의원은요. 지금 입장문을 내고 계파 갈등을 무마하려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조금 민주당 내 평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비명계와 균형을 맞추려고 나를 희생시켰다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안민석 의원은 스스로 친명임을 지금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인 자신을 지금 희생시키는 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친명계에서는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공천 배제된 상황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하자 개딸을 비롯한 그런 지지자들이 안민석 의원의 그런 좀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옛날에 비판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안민석 의원이 옛날에 이재명 대표의 가결,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가장 큰 사실 자신의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진 의원들,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진 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안민석 의원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한 말이 이거거든요. 가결한 그런 결정은 해당 행위가 아니다.
사실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발언을 두고 사실상 그 개딸들이 굉장히 큰 비난을 그때 했었습니다. 계속 이어졌고요. 하필이면 그때 중진 의원들이 거의 다 지금 공천 배제를 당했어요. 김상희 의원이라든지 김영주 부의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와, 그때 가결과 관련돼서 이렇게 중지를 모았던 것이 도리어 안민석 의원한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정말로 찐명,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외에는 모두 다 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종건 실장님께서는 안민석 의원이 어떤 그 불체포 특권 포기 그 투표 과정에서 비명계와 조금 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영향받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기류보다는 어떤 안민석 의원의 뭐 의정 활동이라든가 또 안민석 의원의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활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현상들은요. 컷오프를 통해서 공천 배제된 분들이 승복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뭐 표현을 안 하기도 하는데 내가 컷오프 또는 내가 하위자라고 하면 그러면 당대표는 라는 얘기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뭐 홍영표 의원처럼 연산군 같은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의정 활동이나 그간의 행적으로 인해서 컷오프가 됐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은 과거에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뭐 독일에 수조 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독일 검사로부터 자기가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로부터 그걸 내용을 받아보니 그런 거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 컷오프가 됐다고 하면 그건 맞는데 그런데 그 결정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리고 그 권위는 당 대표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당내에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승복을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예, 저희 잠깐 이게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좀 전에 들어온 화면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안민석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조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안민석 의원은 나는 친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던 분인데 이 컷오프 발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스쳐 지나쳐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인상적인 화면이라 전해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민석 의원은 의정 활동하는 동안 여러 화제를 몰고 다닌 그런 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도 번번이 부딪힌 일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위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 민간 업자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편한 군대 후배에게 보낸 게 잘못 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민간 업자에게 사과했고 그래서 마무리된 사건인데 저런 사건을 왜곡되기 전에 덜쳐가지고 정기남 교수님, 안민석 의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비명계와 연대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 건지 아니면 의정활동 부분이 문제가 됐는 건지 통보를 받거나 그 컷오프의 이유에 대해서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의원도 반발하는 거거든요. 뭐 정확한 그 실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당내에서 친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히려 친명 호소인이 맞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친명 호소인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과연 이른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뭐 7인회라든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명회라든지 그 어디에도 안민석 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의정활동의 문제입니다. 의정활동도 뭐 좀 전에 자료화면에서 한동훈 장군과의 어떤 설전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거에 안민석 의원이 갖는 의정활동의 그 패턴이 뭐냐면요. 뭔가 정치적 활용가치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해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정 활동에 대한 대단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5선의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로 귀결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의도 내에서는 당내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사실 아닌 소문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의정활동에 대한 그만큼 당내 평가가 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민석 의원이 구설에 올랐던 건 뭐 이번뿐이 아니죠.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은 윤지호 씨를 공익신고자라면서 두둔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윤지호 씨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숭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의장님 그동안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은행, 이 국회 건의를 해소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옆에서 정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안민석 의원은 이런 본인의 의혹 제기가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사실 아니었음이 드러났는데도 한 번도 인정하거나 어떤 책임을 지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당내 비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시기에도 이것에 대한 음모론의 정치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요즘에 이제 유튜버로 유명한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지만 김어준 씨와 같은 분들의 어떤 음모론적 정치의 패턴을 안민석 의원이 당내에서 고스란히 실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절차와 과정, 대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조차 충분히 갖지 않고 국민들을 향해서 그 음모론을 던지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실제 국민은 믿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찾아왔지만 그 결과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 확인했을 때 결국 국민이 제일 먼저 등지는 것은 정치거든요.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음모론적 정치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음모론적 정치의 또 쌍둥이 역할을 했던 분은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어떤 음모론적 사실들을 극대화시켜서 선동 정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인기를 끌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서 앵커께서 하신 말씀처럼 적절한 사과와 자기 성찰, 반성인데 두 분이 또 공통점이 반성과 성찰은 1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의 안민석은 억울하겠지만 여기에서 정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안타까워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안민석 의원이 억울해하는 것은 왜 나만, 이재명 대표는 이 생각하지 않을까? 아까 그 사진 속에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재명 대표에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 얘기를 돌려주고 싶은 그런 안민석 의원의 표정이 읽힌다는 게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이셨고요. 안민석 의원 논란 또 있습니다.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벌어지던 2017년에요.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300조에 이른다 이런 취지로 주장해서 최 씨 측과 법적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안 의원과 이 정유라 씨 측의 이른바 이 300조 공방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독일에 얼만큼 많은 돈이 세탁되어 있을까? 수천억에서 수조 규모일 거라 봅니다. 78년 미국 의회 프레이즈 보고서에는 박정희의 비자금이 약 9조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변동으로 따지면 약 300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안민석이 드디어 컷오프 됐습니다. 제가 진짜 간만에 두 발을 쭉 뻗고 자게 생겼는데 저는 안민석이 나오지 않으니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앞으로
이제 나락 갈 일만 남았죠. 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사과 안 하는 이상 본인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을 데리고 약간 농계 스타일로다가 붙들어 잡고 같이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더니 옆에를 쓱 봤더니 이미 3명이 안민석을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논계 얘기까지 하면서 이 정유라 씨가 또 격한 반응을 냈었는데 결국 뭐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결이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스타 강사 출신인 김용훈 씨를 공천했거든요. 그때 안 의원이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죠. 김용훈 후보가 안민석 의원은 공천부터 받아오라 이렇게 직격했었는데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 둘의 대진표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공천 받아서 좀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민석 의원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데 안민석 의원을 옹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잘못됐다. 특히 친문이랄지 여러 의원에 대한 컷오프랄지 하위 10% 20% 점수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다 찬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공천을 뭐 어떻게 보면 엿가락 공천 그런 공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컷오프를 잘한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그런 공천 사례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등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내가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참 너무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말 친명이면은 우리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네. 컷오프 시켰어도 인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컷오프 딱 되니까 안면 딱 까잖아요. 안면 그냥 몰수해버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의 어떤 이재명을 위한 그런 행동은 유장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유장 친명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컷오프 안고 공천을 주면 또 자기 직구도 아닌데 친명을 공천 줬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공천을 줬을 때 이후에 민주당이 갖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컷오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이 다 비판을 많이 해서 저라도 좀 옹호를 해야 하는데 뭐 옹호할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됐는데 이 서울 성북 의리 지역구입니다. 여기에는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묵을 그동안 지켜왔던 기 의원이 반발하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관위원장 말씀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공천을 대신하는 겁니까? 지금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당의 기준이 과연 그것입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뭐 저희가 앞서서 뭐 홍영표 의원, 안민석 의원도 다뤘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핵심은 지금 컷오프를 당하는 분들이 명확한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기동민 의원도 본인과 같은 지금 혐의를 받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경선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왜 나는 컷오프 시켰냐 그 이유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다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지금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동민 의원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양복받은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도덕성 심사위원회인가 그걸로 넘겨서 판단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이명백 공관위원장 본인께서도 그걸 말씀하면서 스스로 수긍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잣대는 같아야죠. 그리고 물론 제가 이수진 의원이 그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단정하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재판 결과 그 돈을 받은 게 맞다고 확정이 될 경우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천 절차에서는 오히려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은 경선을 보장받고 이익을 보는 구조로 지금 민주당의 제도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 단계에서 부적격을 칼같이 걸러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다 적격을 줬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을 주면 이재명 대표부터 출마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모순의 현 주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민주당 공천 논란의 핵심은요. 친명계는 무리하게라도 단수를 주고 비명계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컷오프를 시키거나 경선을 붙인다는 게 이게 지금 공천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오후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뭐냐면요. 앞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일원인 그 이계호 정책위원장한테 단수 공천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단수 추천을 줬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남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계호 의원이 단수를 받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총점의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앞서 이명백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정리를 하면 지금 민주당 당규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은 1위 후보를 단수 줄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앞서 이명백 위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30% 이상 벌어져서 이계호 의원에게 단수를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재심의는 이 단수 공천을 취소했어요. 그 말은 실제로는 20%가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백 위원장의 말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게 그전에는 20% 이상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기 때문에 단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부합했다. 그러나 그러면 호남 경선이라고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수 공천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재심의는 이걸 뒤집었어요. 이 격차가 아니고 경선하는 게 맞다. 호남 경선이 원칙이다. 그리고 격차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재심의가 그 경선을 결정하고 아마 최고위에 올린 걸로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2주 전이든 뭐 3주 전이든 그전에는 20% 격차가 났었는데 지금 안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잣대죠. 그렇죠. 자 여론조사 격차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모든 언론사들이나 지역 언론들이 실제로 여러 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 간의 격차라는 게 거의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가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 이상 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도 않고요. 또 후보들이 대개 자기 여론조사 결과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재심을 청구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당내 이 공정성 문제, 형평성 문제,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결국은 이계호 정책위 의장을 결정을 다시 뒤집고 경선을 붙인단 말이에요. 또 경선도요. 3인 경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3인 경선은 또 뭐냐? 결국은 모양은 후퇴하는 것 같지만 현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방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받아들였다. 나름대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했다. 자, 그러나 3인 경선 하십시오. 자,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현역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명백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요, 원래 이낙연계의 인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강성 비명은 아니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임명을 했고 이후에는 몇몇 언론들은 친명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라고 언제 아니 이게
단수 통치되면 진명되는 경선에 비명됐어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정호 실장님. 네. 저희 나왔던 분들 모두 어제까지만 해도 공천이 받았던 분들인데 이계호 의원은 지금 경선을 가게 됐는데 네. 그것보다도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 내부가 공천 반발로 극심한 내용인데 네네. 공천에서 승리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렇게 웃음을 보이는 저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당연히 적절하진 않죠. 왜냐하면 공천 과정은 사실은 가슴 아픈 그런 과정입니다. 어제까지의 동지가 오늘은 결별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함께 경선에 나가거나 또는 함께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의 과정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특히나 당대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특정 인물들, 특정 정파들, 특정인들을 솎아내는 과정이라고 지금 비판을 갖는 그런 대목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끼리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고 웃는 모습, 그 모습이 공천을 배제당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 것이며 또 일반 유권자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표라는 사람의 무게가 저 정도일까 하는 그런 우려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실소도 있고 조소도 있고 박장대소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0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웃었을 때는 그저 계면적인 웃음이라고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렇게 지금 공천을 받은 사람들끼리 웃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건 조소구나. 조롱을 하는 어떤 웃음소리구나 라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그러니까 공천 배제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웃음으로 여러 번 논란과 갈등을 낳기도 했죠. 저희가 영상 모아봤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면 그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정기남 교수님, 원래 이재명 대표가 웃음이 많은 분인가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자주 웃는 편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또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약간 그 단체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제왕적 우리가 단체장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웃음보다는 좀 엄격한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웃는 모습 정말 좀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예. 지금이 웃음을 보여야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칫 그 웃음이 그냥 웃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비웃음, 조롱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자비한 공천학살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천받은 사람들하고 희낙낙하면서 웃는 모습, 그다음에 공천 보복으로 의정활동 평가에 빵점을 맞은 박용진 의원 앞에 얘기를 하면서 또 웃음을 보인다든지, 또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 현장에서 공천이 이미 확정된 의원들하고 소위 셀카죠. 셀카를 찍으면서 웃는 모습. 네. 이런 웃는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저게 오늘 아침 어떤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만 저게 극강의 멘탈인 건가. 이를테면 대선 패배 직후에 지지자들이 낙담하고 있는데 2억대 주식 사서 이익 챙겼습니다. 자, 박용진이 분노 삼킬 때 0점 받은 사실을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당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걸 느끼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설사 그 웃음이 습관이고 버릇일지라도 그걸 버리고 좀 더 엄중한 모습으로 또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든 또 컷오프된 분들에게 오히려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그분들을 함께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에서 더 보태실 말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는 웃음들 그리고 얘기들이 나오는 걸 두고 아첨 공천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 선수에 비유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한 위원장이 바로 이 말을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런 식의 아첨의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의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의 장을 보고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청래 의원하고요, 안민석 의원은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컷오프를 하고 누구는 저렇게 웃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손흥민 선수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선수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비교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이번에 이강인과의 어떤 좀 약간 문제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를 더 보살펴줘서 우리의 큰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하고는 정반대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저렇게 컷오프하고 0점 주고도 웃는 걸 보면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지 저게 손흥민 선수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클린스만 선수 어땠습니까? 게임에서 지고도 다른 감독한테 가서 웃으면서 악수하고요. 또 국내에 들어와서도 선수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굉장히 막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또 시대 정신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손흥민하고 비교하고, 이게 민주당의 시대 정신은 전과가 있어야 하고 법원 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시대 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대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끝나고 만약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시대 정신이 변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좀 정도껏 해야지 비교도 비교 대상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무조건 용비어천가 막 하면서 아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꼴불견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기남 교수님께 좀 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이 아니라 클린스만이다라는 김 변호사님의 그런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로 민주당 명문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미 분당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뭘 해도 꼬인다는 그런 민주당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헬스장 장면입니다. 보시죠. 후보는 나와 있어요. 여기를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서 후보를 조금 올려주시면 천천히 올려주세요.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한 그런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그 모습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 왕십리에서 이제 퇴근길 인사를 강행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혹시 부결되면 이후에 탈당 시사했네요. 신정현 의원님. 임 전 실장이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서 당에 제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당원 80조 바꾼 이유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민주당을 가장 도덕적인 정당으로 만들었던 장치이기도 했는데 그 장치를 없앤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이렇게 관대한 조항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조항의 내용들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높은 엄격한 잣대로 본인의 어떤 거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친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들을 내보내는 데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도요, 이재명 대표 함구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말 속에 축구장 경기 중에 뛰쳐나가는 그런 언급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이 어그러진 공정하지 않은 이런 잣대로 이루어지는 공천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칼질을 한 겁니다. 자, 그러한 정치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총선 이후에 몇 석을 더 얻을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민주당이라고는 전통의 정당을 이재명 한 사람만 지키면 되는 1인 4당화로 만드는 그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잖아요. 거기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송영훈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경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경쟁은 우리가 경쟁이 끝나면은 패자를 위로하고 포용하고 이런 게 있죠. 전쟁은 그냥 포로를 잡아가두고 고문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하위자로 평가를 받거나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0점이라고 조롱을 하거나 탈당은 자유다라고 하거나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고 가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국민의힘도 이 공천 국면 초반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어요. 김성태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월요일 아침 비대위 모두 발언을 하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그 메시지를 언론이 가장 많이 보도해 주는 게 월요일 비대위, 월요일 최고위예요. 그 월요일 비대위 모두 발언을 하래해서 김성태 의원이 과거에 드루킹 특검 때 어떻게 단식을 해서 그 쟁취를 해냈고 공로가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상찬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김성태 의원도 승복을 하고 불출마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리더십이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입니다. 네. 자, 민주당 앞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재심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은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공당에서 한번 공천을 발표를 하고 나면은 공천을 받은 자가 엄청난 어떤 문제가 돌발되거나 비리가 있거나 검증에 실패했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한 표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천을 번복하는 사태가 있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공천 배제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원칙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란 건 경쟁력이 원칙이냐 아니면 세대 교체가 원칙이냐 그 원칙이 뚜렷해야지만 승복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배제된 자들도 사람들도 모두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규백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또는 임명백 공관위원장한테 물었을 때 그 누구도 이 지역과 관련해서 왜 배제되는가에 대한 답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정치권에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는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당이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현희 위원장과 뭐 윤희숙 후보 또는 지금 임종석 실장과 윤희숙 후보의 경쟁력을 했을 때 데이터가 딱 나와서 아니 임종석 실장이 훨씬 더 지금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받아들일 겁니다. 아니면 진짜 세대 교체냐, 진짜 30대 40대를 거기다 꽂아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전현희 위원장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도 사실상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이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 원칙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정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저희 방송 흐름을 딱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운동권 청산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운동권 청산에 앞장서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 전 장관이나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근태 개인 인재근 의원과 기동민 의원 또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줄줄이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배제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표가 운동권 청산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운동권 청산은 이런 거죠. 민주당 전체를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으로 또 이미지 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시대적으로 지금도 운동권이 득세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일 겁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지는 운동권 청산은 약간 결은 다릅니다. 그러나 왜 결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실제로 이인영 의원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 그다음에 송갑석 현 의원이죠. 현 의원에 대한 어떤 하위 20% 하위 20%에 선정된 거죠.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 컷오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 운동권 세력 86 운동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앞으로의 당권이나 대권 후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역량과 어떤 선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 싹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친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운동권 흐름은 여기서 어느 정도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 민주당 내에 운동권 출신에 대한 어떤 공천, 학살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줄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친문계의 공천 탈락. 이제 모든 사람의 눈과 귀는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시죠. 입장 발표하시기까지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신 건 있습니까? 그건 뭐 그냥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과연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뭐 그래도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습니까? 뭐 아유 저 점잖으신 분이 그거 해도 별 영향도 없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이 약발이 있을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런 뭐 윤석열 당시 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대립 국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끝내 개입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좀 입장 나오는 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모든 매사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여된 것이 결단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주도적으로 뭘 하고 결단을 하고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런 걸 굉장히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 저는 이 정도 이렇게 공천 과정이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를 따르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 수장되고 있어요, 바닷속으로. 그럼 이 정도에서는 강력하게 사실은 한마디 해야 하고 민주당이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발언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야 돼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잖아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왔을 때 뭔가 당부 정도 이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반영해 줄 것이다. 이 정도의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학살의 대상이 대부분 다 친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까지 고양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뭐 태블릿 PC를 할지 노트북에 뭐 하나 딱 찍었는데 그거 다 고양이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고양이가 올라가서 발로 그 뭐 좋아요 시리를 어떻게 누릅니까? 예. 본인의 의사를 고양이를 통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천을 학살을 당하고 있는 친문이랄지 컷업된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지만 말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을 탈당하고 컷업된 사람들이 어떤 통합을 하고 구심점을 이루고 단결을 이룬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실린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민주당과 가짜 민주당의 그러한 대립각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특성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계속적으로 침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아마 임계점에 달했을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성격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지 못하고 어느 정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지 이제 뭐 곧 일주일 내에 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내에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행동들을 고양이 정치라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신정현 위원님,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문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십니까? 엄중하게 지켜보시되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어떤 가치와 지향을 던지는 순간 민주당은 아마 사분오열될 것입니다. 아마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메시지를 내거나 공천에 대해서 공천을 보장해줘라 어떻게 해라. 그건 현실 정치거든요. 현실 정치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 뛰어들어서 그 진흙탕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 이건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어떤 소신과도 맞지 않죠. 지금은요. 제가 오히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친문 정치인이라는 분들, 신노로부터 DJ부터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정통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는 그분들이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셔야 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노하고 붕괴하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들 그 결단을 스스로가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고 그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친문 세력의 현실이라면 그 친문 세력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면 당당히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워서 붙으시고 나오시더라도 끝까지 싸우십시오. 예. 우리 신정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런 민주당의 분열 위기가 새로운 미래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탈당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면서 이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 제가 어젯밤에도 짧게 통화했습니다만 참 대단하신 분이다. 모멸감을 많이 느낌직도 한데 용케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올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어제 통화하신. 네, 저로서는 열어놓았지만 네, 상의하겠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봐야죠. 예. 성형원 변호사님, 딱 밖에서 정말 민주당 어떤 새로운 미래와 또 민주당 이런 이해관계 없이 밖에서 딱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미래로 탈당 의원들이 갈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뭐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도 정치는 생물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던데 그렇기 때문에 제로라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옆에 새로운 미래 우리 신정현 책임위원이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해요. 그런가요? 그 가능성이 성사가 되려면요. 조건이 하나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정당은요.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어떤 대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 혹은 이미 몇 분 탈당했죠. 그 탈당한 의원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지금 어떤 그 민주당을 대체하기 위한 그러니까 민주당 재건을 위한 플랫폼이 되려면은 이낙연 대표가 뭔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에게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싸워서 민주당을 정말 진짜 민주당으로 되돌리고 민주당 재건에 전념하겠다는 그 부분을 선명하게 밝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에 와도 아무런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여러분을 위한 플랫폼으로 여기를 열어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뭔가 대화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대선 발판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으면 차라리 그분들은 무소속 연대를 결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정현 위원님께 정리 부탁드리고 이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좀 해야 될까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불출마를 처음 선언했고 그 이후에는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광주 출마를 또 요청받았을 때 원한다면 광주 출마라도 해서 우리가 진짜 민주당의 정신을 살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심지어 탈당한 인사들이 민주연합인가요? 만들어서 만약에 함께 하는 일이 있다면 대표직이 아니라 문직이라도 하겠다. 그 역할을 할 테니 우리가 지금의 민주당의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 함께 합시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지금의 이낙연 대표는 전혀 지금의 대권의 욕심 이런 거 내보낼 때가 아닙니다. 정치의 어떤 은퇴까지도 고민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닿는다면 지금의 탈당을 고민하시는 의원들의 마음 분명히 끌어올 것이라고 보고요. 함께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는 날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먼저 전략 공천이 됐죠. 그리고 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인데요. 이 두 분은 어디로 갈지 그게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대략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은 지방으로 갑니까? 수도권에서 전략 공천됩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수도권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의 여러 가지 지금 처한 상황과 추 대표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고려해서 동작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게 이현주 의원은 이제 복당을 하셨기 때문에 험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앞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이분들 경쟁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질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아마 전략 공천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의 상당 부분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기저기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한번 넣어봤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연 지금 21대 총선 결과가 지금 21대 국회가 전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로한 걸까요? 아니요. 전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사위에서 봤잖아요. 3M이니 뭐니 하면서 장관을 공박을 했는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전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전사가 필요하다. 뭐 여전사 운운하면서 지금 뭐 3인방, 2인방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거나 혹은 또 정말로 필요했다면 지금까지도 어딘지 아직도 못 정하고 안규백 위원장이 수도권이 될 겁니다. 험지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 더군다나 이현주 의원을 험지 운운한 건 그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꽂으려고 하는 이유 역시 친명이기 때문에 역시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남은 여전사 2인방은 또 어디로 갈지 저희가 또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MBC가요, 일기예보에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파란색과 숫자 1을 그래픽으로 사용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캡처 화면만 보여드리는데요. 이겁니다. 자, 기상캐스터가 여기 나와서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좀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하면서 제 키보다 큰 일, 이렇게 그 멘트를 시작하고요. 첫 세 문장 중에 1이 여러 번 등장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다가 보고 놀랬거든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요.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봐 주십시오.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어제보다 2도가 올랐다. 이런 정도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저도 방송국에 있으면서 일기예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불필요한 표현 같고요. 뭐 들어본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게 민주당을 도와주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국민의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방심위에 한 40여 건 민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저께 방송된 직후부터 인터넷에서 아주 논란이 크게 돼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일단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 기상캐스터가 미세먼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요. 그날 하루 종일 그 1마이크로그램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세먼지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일부 시간대 일부 구에서 잠깐씩 1을 찍은 적이 있긴 합니다. 예. 01시부터 18시까지 25개 구면은 그 450칸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7칸이 1마이크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날 날짜 평균은 1마이크로그램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당일 오후 2시부터는 어느 구에서도 1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게요. 그 2월 21일에 그 서울 대부분의 구, 그러니까 그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를 포함한 16개 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을 기록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던 거예요.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은 MBC에서 저런 그 기상 리포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팩트부터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네. 영국의 BBC 같았으면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혼동해서 저런 엉터리 기상 리포트를 한 것부터가 시청자에게 사과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희 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위에 쏟아진 민원이 40건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봐도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비판했지만 제가 봐도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약간 저게 뭐지? 무슨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얼마든지 선거 방송용 뭐 기상 보도로 오해할 만하다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MBC가 그전 3년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MBC 차원에서 좀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시청자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방심위 차원에 지금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심위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보도의 한 사례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그 제도적 근절 방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걸 정치 쟁점화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당 차원에서 방심위에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고 선거운동 방송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일단 MBC의 해명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좋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쓰라고 지금 정부가 색상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란색을 그대로 썼을 뿐이고, 민주당 상징색과도 채도와 명도가 다르다, 그런 입장입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어떤 반론 주시겠습니까? 수긍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1일에 초미세먼지가 16개 구에서 시간대별로 일을 많이 기록한 날이 있었어요. 정작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요. 저런 일러스트도 쓰지 않고 저런 리포트를 하지 않았어요. 네. 2월 27일에 뭐 한 450칸 중에 7칸 정도 일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저런 리포트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사면은요. 더군다나 지상파잖아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저게 기본을 못 지킨 뉴스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MBC의 해명이 좀 어색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MBC 자체적으로 뭐 사정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저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저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상 캐스터랄지 PD랄지 이 제작진이 상당히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이든지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의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자체를 보면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1위라는 것은 지금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서울에 관련된 기상 뉴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전혀 서울 전체와는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전에도 1위였을 때 저렇게 했느냐는 것이 따져보면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홍 변호사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의도적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이 아니고 2, 3인 경우에도 자기들이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에도 2, 3 했을 때 저렇게 기상캐스터보다 큰 키의 숫자를 적어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이 저렇게 중요했을까? 지금 화면에서 1이 제일 크잖아요. 화면을 다 압도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1, 2 할 때는 사실은 자그맣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 보드도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된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보면 그냥 가볍게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예. 그날 따라서 일을 저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저런 걸 의도했다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을 찍을까요? 아주 유아틱한 발상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민주당만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아주 철부지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이슈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많아서 예보에 꼭 들어갑니다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우 나쁨,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좀 하지 1, 2 이렇게까지 크게 강조하는 적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뭐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비슷한 논란은 TBS에서도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TBS가 일합시다 이런 캠페인이었는데 그게 일합시다 이런 의혹을 받아서 도마에 올랐던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해야죠. 일해야 돼 이제. 일하죠. 일은 끝이 없어요. 저요? 일하죠. 1만 구독자 만들 캠페인이에요. 일합시다. 신정현 의원님,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저렇게 특히나 이제 아까 인사들 중에는 이제 특정 진영에 있는 언론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거는 저거대로 언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고해야죠. 비판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한동훈 장관의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과 태도들이 여기에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 맡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이 모양이고 민생이 이 모양인데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정쟁화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보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바로 문제성 인사들의 도피 공천, 방탄고청 공천 같은 겁니다. 최상병의 순직 사건, 국가적 은폐 의혹에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신범철 국방차관 어디로 갑니까? 천안갑에 단수로 갑니다. 임종득 전 안보실장 2차장은 영주, 양양, 공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역시도 설특사 사면받고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천 하동으로 갑니다. 국기 문란 문제의 당사자예요. 근데 여기에는 침묵합니다. 비상 상황에 선거를 치르는 비대위원장이 여기에는 침묵하면서 그 숫자 1 하나 가지고 이렇게 국가의 소중한 전파를 낭비한다고요? 비상 상황에서 나온 비대위원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런데요, 저게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왜 저것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어도 위원장급 당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저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MBC 말고도 다른 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지 반복되지 않아요. 저게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물론 뭐 제가 아까 유아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 입장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마 MBC도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TBS 논란 때요. 당시 문재인 정부 방심위가 권고 처분만 해서 또 솜방망이 처벌이란 그런 지적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4월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 소식을 좀 추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고 지금 지역을 누비고 있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요. 자신의 선거 공보물을 이 지역의 현역인 이재명 대표한테 보냈다고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일정 곳곳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종훈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구청으로부터 무작위로 한 10% 그 지역 주소를 받았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주소가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얘기는 정책 면에서는 내가 더 준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책과 관련돼서 그 주소에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주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에게 이 원희룡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 정책은 이러니까 한번 대응해 주세요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원희룡 후보가 거의 매일같이 지금 이슈를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은 뭐 이천수 그 후원 회장이 함께했다. 또 오늘은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함께했다. 오늘은 뭐 시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서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계양을이 사실 여러 지역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가 가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그 뭐랄까요 조소하는 모습, 박장대소하는 모습, 공천 배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구설 이런 것들로 대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뒤지고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원희룡 후보가 이런 가랑비 작전, 즉 가랑비에 비에 젖으면서 끝내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하루에 1%포인트씩 올리자 이런 전략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이슈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계양을로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도요 오늘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권을 이용해서 잠재적 경쟁자인 임종석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요. 저는 제 당권을 이용해서 계양의 원희룡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이기고 싶어 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시고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가 선거는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공천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확정을 못 짓는 게 아니라 확정을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거죠. 당에 이제 254개 지역구 후보에 대한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또 비례연합정당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을 확정함과 더불어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할 곳은 없어 보입니다. 또 정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이 직접 위원장이다시피 하면서 공천 과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책임하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 본인이 지금 불출마를 한다? 이를테면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아마
거의 뛰어다니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개항을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행보가 제약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야당 대표의 어떤 입장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확정 짓고 선거운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 교수님 한 번 더 질문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그 개항을의 바로 옆 지역구인 계양갑에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공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와도 굉장히 인연이 깊더라고요. 사법연수원 동기고 운동권 의식화를 시켰던 이재명 대표에게 운동권 의식화를 시켰던 분이 이 최원식 전 의원인데 이분이 지금 옆 동네 계양갑으로 공천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후보를 옆 지역구에 배치시킴으로 해서 사실상 원희룡, 최원식 두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협공하는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최원식 의원 같은 전 의원이죠.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또 운동권 의식화를 나름대로 시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재명 대표하고 또 교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원희룡 의원 장관을 계양을에 공천하면서 그 전에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분을 계양갑에 공천할 거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최원식 전 의원을 투입해서 협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요. 최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꿈이 검사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 저희는 발령받지 말자 이게 대세여서요. 전부 다 로펌으로 가거나 지역으로 가거나 최고의 유혹은 나가서 굶으면 어떡하냐. 26살에 개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제가 안동지청에서 검사 15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다시 많이 울었거든요. 나는 타고난 특수부 검사라고 1년 또는 6개월이라도 이제 현직을 하고 나오면 전직 소위 정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그 유혹을 많이 느꼈어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막상 이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따져보니까 변호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하고 싶었다 이런 것까지 알 정도로 최원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운동권 의식화를 직접 시켰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송영원 변호사님, 이 최원식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이 함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는데 시너지 얼마나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요? 제법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요, 우리가 선거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갑을 지역구는요, 대체로 사거리를 경계로 나뉘거나 어느 전철역이나 동을 경계로 나뉘면은 그 붙어 있는 곳에서 공동으로 유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유세차 위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올라가고 최원식 전 의원도 올라가고 거기에 누군가 지원 유세를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고 그런 장면이 아마 여러 번 잡힐 거예요. 그리고 유세차 위에서 연달아 연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최원식 전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진정성을 공격하는 그런 비판들을 아주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프게 작용할 거고, 그다음에 좀 미시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계양갑을의 선거구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경계 조정을 해서 계양을의 동 2개를 계양갑에 보내는 것이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최원식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단순히 계양을이 아니고 계양갑에서 출마를 하지만은 계양을의 일부를 선거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원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최원식 전 의원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검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검사에 대한 어떤 원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에 대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연수원 18기인데. 성적순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그래서 대부분이 바로 변호사 개업하기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변호사 개업하면 힘들기 때문에 판사, 검사를 거치고 나서 개업을 하면 전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다들 검사, 판사 하고 싶어 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성적이 안 돼서 검사, 판사가 못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뭐 돕기 위해서 그냥 변호사를 개입한지 네. 아마 동기들이 많이 알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검사가 되고 싶은데 못 돼서 검사를 사칭했는지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변호사 자기를 변호해 준 검사들, 공검 출신 검사 출신 후보자들한테 가점을 20%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이렇게 싫어하고 저격하면서도 또 가점을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좀 행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인식이 연수원부터 뭔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양굴에 이어서요. 마포울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울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문경,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리는 하문경 후보가 지금 공천을 확정지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사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성동 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감사합니다라는 양보해 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문경 후보가 성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갈밭을 가꾸어서 옥탑으로 만든 그 김성동 전 위원장의 공로에 감사드린다면서 함 후보를 지원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도 그간의 노고를 인정해줘서 고맙다면서 내가 잘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운동권 심판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양쪽이 다 운동권을 다 핑계 삼네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당 내에 있는 운동권 세력에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어떤 세력, 하나의 정체성을 악마화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권을 거치면서 정치에 들어온 모두가 다 그렇게 무능력하고 또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또 한동훈 위원장도 운동권이라고 하는 어떤 당사자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을 건 받아야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다 하문경 후보를 넣고 또 정청래 의원과 좀 붙이는 이 과정에서도 운동권 당사자 그룹들 전체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기를 그렇게 좀 바랍니다. 네, 송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운동권 청산론을 내거는 건요. 운동권을 악마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게 있죠. 그런데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국회에 대거 들어왔고 그분들이 그래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한 걸 가지고 권력과 자리를 누린 지가 벌써 한 세대가 됐습니다. 20년에서 24년이 지났으니까 정확히 한 세대가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났으니 따져보자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이 더 큰지 과가 더 큰지. 국민의힘은 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어쨌든 이번 총선은 세대 결산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저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KBS가 3월 중순쯤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맞수 토론을 요청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응하겠다 이라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는 입장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이 제안을 오케이를 하면 수긍을 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토론 흡사 대선 후보 토론이 같이 펼쳐질 수도 있겠는데 이 90분 동안 거대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1대1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직 답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정말 성사된다면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국민들로서는 총선 때 누구를 찍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정치가요, 굉장히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저렇게 재미있는 측면도 좀 있어요.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뭐 즉답을 하잖아요. 나는 받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사숙고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받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모양새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까지 국회랄지 뭐 국감 그런 곳에서
얼마나 토론을 잘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굉장히 방어를 잘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1대1 토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공천 문제랄지 사법 리스크랄지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완전 자유롭거든요. 그러면 결국 토론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우에 따른 저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밀리게 되면 아마 총선은 보나마나 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는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 교수님, 이재명 대표 굉장히, 입장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라든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모라면 KBS 토론은 거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 홍보 대행사로 이미 전락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오히려 전 언론사, 3사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TV 토론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면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직답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재명 대표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만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 반론을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양자 토론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심상정 후보 등등이 가처분을 내가지고 그 무산이 됐지만 그 양자 토론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굉장히 달변이고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방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지금 민주당 내의 공천 갈등이 그 내용이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맞수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은 아마 그 부분을 당내 갈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종호 실장님. 네네.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정 교수님께서 KBS라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KBS가 아니라 뭐 종편 뭐 3사가 한다거나 혹은 뭐 지금 공중파 3사가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야말로 이미지 대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잘한다 안 잘한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울어 보이거든요. 지금 젊음, 그러니까 뭔가 더 에너제틱하고 뭔가 더 나이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날 거거든요. 닉슨과 케네디가 왜 케네디가 이겼습니까? 사실 닉슨이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도 평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미지 하나 때문에 그대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그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공격을 당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후보와 쫓기는 후보인데 지금 대선이 아니고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양당 대표가 토론을 벌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나서서 불리한 상황에서 한다?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박수로 보내고 싶은데 제가 참모라면 말리겠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입니다. 조 전 장관의 신당, 조국 신당의 당명이 정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고요. 당 상징색으로 트루블루 이걸 선택했다고 밝혔는데 신정현 의원님 같은 이제 신당을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이블루와 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쨌든 문재인의 어떤 레거시를 이어받는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과 DJL의 정신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당원 80조 사실은 그 기준대로라면요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선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같은 지금 제3지대의 한 공간 안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새로운 미래가 지금 추구하는 건 어쨌든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당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은 바로 도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조국의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 그랬나요?
예, 지금 당장 1호 지금 영입된 인사 신장식 변호사 제가 알기로는 전과가 있으세요. 음주운전 네. 전과도 있으십니다.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으시고. 예,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죠. 아주 민주당의 원래 전통적 기준에 따르면은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자, 그러한 정당과 가장 차별화를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제3세력에서 차이점은 바로 그런 어떤 도덕성과 유능함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짧게요. 조국 신당과 새로미래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